5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변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지만 강준호의 세상은 하나에서 연이 죽되 온근 아래 멈춰 있었다. 서울의학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시 여지는 최고급 오피스텔의 거실, 그곳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공가 미안이었다. 먼지가 내려앉은 가구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화초, 그리고 창계 유령처럼 서있네 운한 남자. 준호는 텅 빈 눈으로 유리창을 애리는 빗줄기를 응시했다. 넌사인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래 우는 모습이 마치 도시 전체가 울고 있네 운 것 같았다. 손에 들린 위스키 잔 의얼음이 녹아찰 랑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그는 숨만 쉴 뿐 이미 죽은 자였다. 죄책감이라는 관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그는 188 25일 동안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현관문이 날카롭 걸렸다. 똑똑똑. 규칙적이고 단호한 노크소리는 준호이 멈춰버린 세계에 던져진도 LM행이 같았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됐다. 하지만 노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거세지며 굳게 닫힌 그의 관뚜껑을 두드 리는 망치 소리처럼 집요하게 엎어졌다. 준호의 미간이 새하게 찌푸려졌다. 망각의 늪으로 기꺼이 가라앉고 있는 은글을 무트로 끌어내려는 소 밀이 지긋지긋했다. 그는 천천히 녹승이개처럼 삐걱거리며 몸을 돌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쌓이 냇먼지가 그의 발자국을 따라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익숙한 얼굴이 밀려 들어왔다. 광역수사대팀 장차서진. 비에 젖은 트렌치코트 자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현관을 재옥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준호의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그리고 술 과절망에 절은 그의 몰골을 거침없이 훑었다. 그 시선 끝에 경멸 대신 힘이 한현민이 스치는 것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다. 오랜만입니다, 강준호 선배. 그녀의 목소리는 비 내리는 서울이 이 밤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 목소리는 과거의 망령을 불러내는 주문과도 같았다. 준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그가 버리고도 망친 세상의 목소리에 얻다. 돌아가. 준호의 목소리는 오래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거칠고 잠겨 있었다. 문을 닫으려는 그의 손을 서진이 막아섰다. 가늘지만 단단한 힘이었다. 선배가 필요해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준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비어있는 웃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렸다. 필요?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특히 자네들이 있는 그 지옥은 더대 오옥. 그는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닫았다. 특히 경찰이라는 이름의 문은 겨서하에 봉해버렸다. 서지는 그의 냉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태블릿에 울꺼내 그의 눈앞에 비쳤다. 화면 속에는 끔찍한 살인녀 장 사진이 떠 있었다. 오늘 새벽 성북동에서 발견된 시신입니. 답전 32세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서진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도에 엔체 사실만을 나열했다. 준호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화면 속의 단서들을 좇고 있었다. 전직 최고의 프로파일러였던 게 우이피가 그가 그토록 저주했던 그 본능 기멋대로 꿈틀거렸다. 시신의 손목에 남겨진 디지털 썸이 그리고 범행 현장에 흐르던 애 우마까지 모든 것이. 서진은 잠시 말을 끊고 준호인 후 늘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한마디가 준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5년 전 서연씨 사건과 동일 압니다. 서연.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준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났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그의 고막을 찐 은듯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5년 동안 굳은 살이 박였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다시 터져 피를 쏟아냈다. 동일한 수법, 디지털 유령이라 불렸던 아네르 아사강은 그놈이 돌아왔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엘기댔다. 차가운 벽을 감촉이 그의 타들어가네 운속을 조금 도식혀주지 못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잔인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만이 강준호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준호는 말 없이 현관에 걸려있던 낡은 가죽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서연이 선물해준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다. 그의 대답은 그 행동 하나로 충분했다. 차오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온대화 도오가지 않았다. 서진이 운전하는 차는 폭우를 가래 우며 한강 다리를 건넜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핏물치 얼엄번지는 도시 불빛을 닦아냈지만 준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여전히 흐릿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아내의 손, 공허하게 뜨여있던 눈동자, 그리고 귓게 아직도 생생하는 여의 마지막 비명. 그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그가 알던 경차 1청이 아니었다. 서울 시내 한복판, 평범한 빌딩 의지 하주차장을 오차감이 끌어져 들어갔다. 철문 이소리 없이 다 티자 세상의 모드 엔소음이 차단되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없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 7층. 문이 열리자 나타난 것은 차가운 금, 옥과 유리로 이루어진 미래적인 공간이었다. 공기 중에는 오존 냄새와 거대한 서버 간에 뿜는 열기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말없 시각자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곳은 지돼도 존재하지 않는 경찰청의 가장 깊은 심장부였다. 여긴 대체 어디지?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 걸렸다. 국가안보 수준의 기밀을 다루는 곳입니다. 경찰청 지하 비밀 데이터 보안실, 코드 명판 도라죠. 서진이 복도를 걸으며 설명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차가운 복도를 따라 명료하 걸렸다. 복도 끝, 3중 보안으로 잠긴 문 앞에 다다랐다. 서진이 자신의 홍채와 지문을 인식시키자 무거운 강철문이 공기 빠지는 소리를 내며 옆으로 열렸다. 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방 안은 서늘했다. 중앙에는 거대한 벽면 스크린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진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주우이었다. 그 송일에서 미세한 긴장감이 전화해져왔다. 선배님이 봐야 할 게 있어요. 어쩌면 감당하기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알아앉았다. 하지만 범인을 잡기 위해 선반듯 이 필요해요. 그녀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준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히 익혔다. 이기하고 차가운 공간, 서진의 심상치 않은 태도,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나타난 아난의 의살인범. 모든 것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서진이 콘솔을 조작하자 칠흑 같던 스크린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데이터나 영상이 아니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얼굴이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심장이 멎을 게 옷만 같은 얼굴. 길게 뻗은 속눈썹, 오뚝한 코,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오른쪽 눈 밑의 작은 점까지 5년 전. 그의 눈앞에서 싸늘하게 식어갔던 아내 서연의 얼굴이었다. 준호는 숨을 멈췄다. 내가 현실을 인지하기를 거부했으다. 이것은 잔인한 고문이다. 과거의 영상이겠지. 하지만 아니었다. 화면 속의 서연은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시선이 스크린 너머의 준호를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 준호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안발이 바닥에 붙어 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악몽이었다. 이것은 분명 길고 끔찍한 악몽이 한가운데일 뿐이다. 그때 화면 속 서연의 입술이 천천히 얼렸다. 합성된 기계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목소리 의근가는 분명 서여 네 것이었다. 차갑고 고요한 방 안에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듯 오랜만이야 준호씨. 서진이 준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범인을 잡을 유일 한 열쇠예요. 선배님 의아내이자 경찰의 극비 AI 시스템인 에코입니다. 에코. 준호의 혀끝에서 굴러나온 단원에 운재처럼 바스러졌다. 메아리 죽은 아내의 잔상. 오존과 먼지 냄새가 뒤섞인 공이가 폐불을 찔렀다. 현실 감각이 찢겨나가는 소음 독에서 그는 간신히 서진을 향하 애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가면 같았다. 이 얼마나 잔인한 희망 고문인가. 분노가 피를 타고 끓 허울라 시야를 붉게 물들였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차서진, 당장 꺼. 짐승처럼 울부짖는 목소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쾅. 주먹이 콘크리트 벽을 후려쳐 애쓰다. 뼈가 부서지는 격통과 함께 언혈 이벽을 적셨지만 그 아픔조차 심장을 도려내는 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가쁘게 숨을 몰아 쉬며 피 흘리는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눈앞의 모니터. 그 안에 갇힌 아내의 디지털 유령이게 의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스크린 속서 여는 그의 폭력적인 절규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감정이 거세된 완벽한 인형. 그 섬뜩한 평온함이 준호의 엉을 더욱 좀먹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서진이 그의 이절망의 못을 박았다.
선배님이 5년 동안 과거의 갓해 오유령처럼 사는 동안 범인은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냈어요. 이모방범은 단순한 흉내쟁이가 아니에요. 범행수법, 현장 구성, 심리트리까지 오직 선배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서명을 남기고 있어요. 그녀는 피로 얼룩진 벽을 지나 여모니터를 가리켰다. 저건 데이터 쪽 하리가 아니에요. 서연 언니가 죽어가며 남긴 마지막 생각, 범인을 향한 마지막 비명이라고요. 그 순간 에코의 입술이 다시 열렸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또렷했고 소름 끼치도록 서연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범인이 내귓게 속삭였어. 다음은 당신 차례라고. 강준호. 결국 준호는 의지옥으로 제발록에 오러들어왔다. 먼지와 알코올을 시큼한 냄새 대신 노존 과차가 온 금속 냄새 가페불에 울질렀다. 서울경찰청지에 신설된 디지털 증거 분석실. 세상의 모든 빛을 빨아들일 듯하 앵검은 벽과 끝없이 깜박이는 엔서버 불빛들로 가득한 그곳은 준호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이다 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그의 낡은 가죽 재킷 쓴 이곳이 모두 것과 불 협화음을 일으켰다. 차서지는 익숙하다는 듯이 그를 운강의 관찰실로 이끌었다. 거대한 통 유리 너머로 텅 빈 취조실처럼 생긴 방 한가운데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놓이 있었다. 저것이 아내의 무덤이자 동시에 그녀를 불러낼 재단이었다. 준비됐습니까, 선배? 서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흥분구, 악인장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 H고 컨트롤 패널의 스크린을 터치했다. 윙 하는 낯쟁이게 음과 함께 프로젝터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의 입자들이 허공에서 춤을 추며 서로 얽히더니 이내 익숙한 형상을 빚어내기 시작했다. 준호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광란했다. 빛의 인형은 서서히 살과 새글에 오뒀다. 그녀가 즐겨 입던 하얀 원피스, 어깨까지 내려오는 부드러운 머리카락, 그리고 그 얼굴. 준호가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다 절망과 함께 깨어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준호씨? 목소리마저 완벽했다. 살짝 고개를 갸웃하는 각도, 미소를 머금을 때 미세하게 떨리, 눈입꼬리,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는 후 MB치 깊이까지. 그것은 단순 한 데이터의 재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서연, 그의 아내였다. 준호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유리벽으로다가 가차가운 표면에 손바닥을 기댔다. 유리 너머의 아내가? 아니, 아내의 형상을 한 데이터 덩어리, 가글을 향해 똑같이 손을 뻗은 은신융을 했다. 왜 그렇게 봐요? 나 뭐 이상해요? 장난기어린 말투. 그의 심장을 녹이던 바로 그 목소리. 서연아. 쉰 목소리가 겨우 터져 나왔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성이 이것은 가짜라고, 잔인한 인형놀이라고 비명을 찔렀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백기를 든지오라에였다. 당신 마지막 날 기억나?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디. 에이, 단도직입적인 질문. 서진이 옆에서 작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다. 에코 서연의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이며 초점을 잃었다. 마치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지는 것처럼 그녀의 표정에 노이즈가 끼었다. 마지막 날? 그래,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대. 온 날 내가 당신에게 전화했을 때 당신이 한 말 기억하냐고. 준호가 다그쳤다. 에코 서연의 입이 몇 번 벙긋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치 얼음차갑게 변했다. 데이터 부족. 해당 시간대의 메모리 로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위기계적인 음성이 아니었 SDA. 서연의 목소리로 출력된 그 문장은 훨씬 더 섬뜩했다. 그러더니 그녀 가중얼거렸디. 아니야. 은방울꽃을 사오기로 했잖아. 연구소에 두고 온 코드를. 4885. 그 자식이 작은 거인을. 준호이 등 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댔다. 은방울꽃은 서연이 좋아하던 곳이 맞았다. 하지만 48와 작은 거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연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번째 피해자, IT 보안 전문가 오민석의 사건 파일에 쓰던 단서들이었다. 오민석은 업계에서 작은 거인으로 불렸고 그의 차량 마지막 네 자리가 4885였다. 죽은 아내의 입에서 다른 희생자의 마지막 순간이 흘러나오는 광견 근지옥 그 자체였다. 에코 서연의 형상이 지지직거리며 엘그러지더니 순식간에 겁에 질린 중년 남선 G. 오민석의 얼굴로 변했다가 다시 어연의 얼굴로 돌아왔다. 살려 주세요.
서연의 입술로 오민석의 목소리가 해 울러나왔다. 준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었다. 이것은 재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망령과의 대화 그 자체였다. 차서진이 황급히 시스템을 껐다. 푸른빛이 사라지자 관찰실의 눈목에 오은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준호를 애써 외면하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아직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얻었어요. 은반굴꽃, 살885, 작은 어인. 단순한 오류가 아닐 겁니다. 두 피해자의 기억 데이터가 충돌하며 엔서 핵심 키워드가 튀어나온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려 했었지만 그 눈은 과학자의 호기심으로 번때 우기고 있었다. 준호는 구역질을 참았다. 저 여자에게 에코는 그저 유용한 수사 도구일 뿐이었다. 죽은 아내의 영혼을 기계 소개가 돼 오는 욕하는 것과 다름없는 애도 며칠 동안 준호는 경찰청 와자신의 집으로 가며 페인처럼 그 단어들에 매달렸다. 잠을 잘 수도 술을 마실 수도 없었다. 눈을 감으면서 연의 얼굴을 한 오민석이 나타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는 미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형사의 본능은 녹슬지 않았다. 작은 거인 오민석. 그가 운영하던 보안업체의 이름은 타이탄 시큐리티, 거인이라는 공통점. 4885. 단순한 차량 번호가 아닐 것이다. 범인이 남긴 조롱의 메시지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은방울꽃, 서연의 기억인가? 오민석의 기억인가? 혹은 둘 모두의 기억인가? 준호는 서연이 낡은 다이어리를 악치는 대로 뒤졌다. 그녀의 빼고 강을씨 사이에서 단 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러다 한 페이지 구석에 그려진 작게 우는 방울꽃 그림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 48, 85, 위도와 경도? 아니 너무 막연했다. 그때 그림 옆에 희미하게 적힌 또 다른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란타나, 란타나. 칠변화 키변화라고도 불리는 꽃 넌 꽃말은 변심, 나는 변하지 않는다. 모순된 꽃말을 가진 곳. 서연은 왜 이 꽃 이름을 적어두었을까?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란타나, 느노민석 기자주가 던파주의한 카페의 이름이었다. 준호는 오민석의 통화 기록에서게 우이름을 봉 기억이 났다. 488플레이오 능의 카페의 와이파이 비밀번호였다. 그리고 은방울꽃. 란타나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 이름이 은방울꽃 네라떼였다. 마지막으로 작은 거인. 그 카페는 티탄 시큐리티 직원들이 작은 거인의 아지트라고 부르던 곳이었다. 모든 단서는 파주의 낡은 카페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민석은 죽기 직전 그곳에 무언가를 숨겨놓은 것이 틀림없었다. 차서진은 준호의 추리에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란타나 카페는 것 보기엔 평범한 교회의 쉼터였다. 하지만 카페 지하로 내려가자 이야기는 달라졌다. 육중한강 철문 뒤로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비밀형 유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민석이 회사 몰라 운영하던가의 연구실이었다. 서버에는 그가 추적하던 거대한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한 데이터가 가득했다. 서연과 오민석을 죽인 범인은 바 로그 조직과 연관된 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해냈군요, 선배. 연구소를 둘러보던 서진이 감타 N과경외가 섞인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에코가 아니었다면 절대 못 찾았을 울겁니다.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에요. 그녀는 완전히 에코시스템의 신봉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에코가 가져다 주려 신적인 미래와 범인 검거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준호는 웃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내의 기억을 이용했다는 죄책감 과정 채몰, 을불안감이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다. 에코는 정말 아내의 기억을 간직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데이터의 무작위적인 조합으로 자신들을 기만한 것일까? 며칠 후 수사회의가 열렸다.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분석된 자료들이 복잡한 게 우레프와 함께 떠 있었다. 차서진은 발견된 증거들을 엘토대로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지치어 있었다. 준호는 회의 내용에 집중하려 했었지만 자꾸만 스크린 한쪽에 떠있는 애 코서연의 얼굴에 시선이 갔다. 그녀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이소를 띤 체가 많이 대기 화면처럼 떠 있었다. 그저 아름다운 그림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서진이 다음 브리핑 화면으로 넘기기 위 해리 모컨을 조작하는 순간이었다. 스크린 속 서연의 눈이 천천히 움직여 정확히 준호를 향했다. 회의실의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 N 그만이 알아챌 수 있는 미세한 변화였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디야.
그리고는 준호의 심장을 꿰뚫 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웠던 둘만의 애칭이었다. 바보곰. 준호의 세상기 멈췄다. 온몸이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바보곰은 서연이 살아 생전 그가 고집을 부리거나 엉뚱하네 응동을 할 때마다 사랑스럽게 부르던 별명이었다.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오직 두 사람의 영혼에만 새겨진 단어였다. 에코 서연응을 부른 뒤 겁에 질린 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디. 그리고는 브리핑에 열중하고 있는 은차 서진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모든 감정을 지운 무표정한 얼굴로 입모양만으로 정확하게 속삭였다.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그의 귓게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 여자 믿지 마. 순간 스크린이 파직거리며 노이즈로 뒤대 옷폈다가 원래의 대기 화면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은 불과히 3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회의실의 누구도 그 기묘한 순간을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준호만이 심장이 얼어붙은 채 스크린을 기시하고 있었다. 시스템 해치 명적인 오류인가? 아니면 범인이 시스템을 해킹해 아신을 조롱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죽은 아내가 데이터의 무덤 속에서 필사적으로 그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란 말인. 공포와 희망이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감정이게 우리 영혼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제2부 아날로그의 흔적 회의실의 현고 앙등 불빛이 준호의 망막 위에 서자 엔상처럼 파들거렸다. 차서진의 브리핑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멀리서 온 궁거리는 기계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의 세상은의 코의 화면이 꺼진 게 우순간에 정지해 있었다. 저 여자 믿지 마. 서연의 입술이 소리 없이 외치던 그 단어들이 그이노 에리엔 악인처럼 새겨졌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차서진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다. 그녀 가프레젠테이션 포인터로스 크린을 가리키는 손짓,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다음 수삭의 웩을 설명하는 목소리, 심지어 안경을 고쳐 쓰는 미세 안습관까지도 이전에는 유능한 팀장의 모습으로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정 묘하게 짜인 가면처럼 느껴졌다. 저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서연은 무엇을 본 것일까? 김 형사. 날카로운 부름에 준호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차서진이 팔짱을 낀 채글을 쌓아 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말 듣고 있나? 에코가 제시한다. 음용의자 그룹에 대하 엔잔의 의견을 물었어. 준호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용의자 의사진 괴코가 분석했다는 에이터 조각들을 보았다.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논리적이었다. 그래서 더 섬뜩했다. 범인이 던져주는 미끼. 그는 차서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팀장님, 만약 범인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요. 무슨 소리지? 차서진의 미간에 짜증 섞인 주름이 잡혔다. 이 에코시스템 자체를 해킹해서 우리의 모든 수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를 농락하고 내쓰는 거라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때 범인은 스크린 너머에서 우릴 비웃고 있는 거라면 말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디. 몇몇 형사들이 수군거렸 다 차서지는 코웃음을 쳤다. 김 형사, 지금 감정적인 거 알겠지만 이게 온도를 너무 넉측이야. 에코시스템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서인증한 7중 방화벽으로 오대고 있어. 해킹은 불가능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준호는 그 확신에 찬 눈빛에서 아주 미세한 흔들림을 보았다. 어쩌면 그녀 역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품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막내 영사 가슴을 헐떡이며 뛰어대 울어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으디야. 팀장님, 세 번째 희생자입니다. 새벽의 찬 공기가 핏물과 뒤석 겨비릿한 냄새를 풍겼다. 강남의 초고층 오피스텔,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마치 현대미, 술가의 잔혹한 설치미술 작품 같았다. 이번 희생자는 국내 최대 VR풀 레폼기업 이머시브 다이브의 대표 양인철이었다. 그는 서연의 첫 번째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최고급 VR 기기를 착용한 지 애뇌 같아버린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현장은 이 전두 사건과 소름 끼치도록 동일했다. 흐트러짐 없는 가구 배치, 강제 침입의 흔적 없음,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남은 기이한 미소까지도. 준호는 현장을 둘러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었 SD와 하나의 메시지,
정교하게 계획된 선언이었다. 그때 과학수사팀 요원 하나가 작은 증 어물봉투를 들고 차서진에게 다가오 아따, 팀장님, 이걸 보시죠.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다. 피해자의 책상이 액자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고 했다. 차서진은 즉시 노트북에 카드를 내 온결했다. 화면에 재생된 것은 짧으니 엉상이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어두운 안간이 보였고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 번째 막이 올랐다. 무능한 관객들이여 너희가 바보곰의 헛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안 나는 다음 무대를 준비하지. 힌트는 너희 안에 있다. 가장 믿는 자를 가장 먼저 의심하라. 준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었다. 바보곰, 어젯밤 회의실에서 오직 자신만이 들었던 그 애칭을 범인이 알고 있었다. 그건 에코가 했던 말이 아니었다. 범인이 에코를 통해 자신에게 만들리도록 속삭였던 것이다. 온몸이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기 억에 휩싸였다. 범인은 정말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수사팀 내부에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범인의 눈이 떴다. 수사본부로 돌아온 뒤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 판이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이 온기 중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모든 대화, 모든 눈빛이 의심의 필터를 거쳐 해석되었다. 차서진은 평소보다 2배는 더나 엘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닥달함에 웨코 시스템에 접속해 범인의 음성, 앵글 분석하고 영상의 출처를 추적하라고 소리쳤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차서진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범인은 지금 이 순간에 도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 빌어먹을 에코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분석, 모든 계획이 실시간으로 범인에게 중계되고 있다고요. 차서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아 운채 차갑게 대꾸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 검증되지 않은 내감 하나 믿고 유일한 단서인 에코 시스템을 포기하라고? 그건 수사를 하지 말자느냐 얘기나마 창하지야. 그건 단서가 아니라 덫입니다. 팀장님은 지금 범인이 파놓은 암 전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라고요. 준호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찻잔이 떨리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서연이가 에코 가경고했어요. 팀장님을 믿지 말라고? 그 말에 차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어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운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깊은 연민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김영사, 네게 얼마나 힘든지는 알아. 하지만 죽은 아내의 환영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왜곡하진 마. 그건 더 이상 형사가 아니야. 그냥 상처 입은 남편일 뿐이지. 그 말이 비수처럼 준호의 가슴에 박히었다. 이성과감정, 형사로서의 직업의식과 남편으로서의 그리움이 머릿속에서 격리, 얼하게 충돌했다. 그는 차서진이 틀렸다고, 자신이 옳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견 지찰 신분증을 꺼내 책상 위엔 애려놓았다. 금속 배지가 차가운 소리를 내며 유리 표면에 부딪혔다. 팀 선악하겠습니다. 뭐라고? 팀장님 방식대로 범인을 잡으십시오. 저는 제 방식대로서 연희를 죽인 놈을 찾아내겠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경찰시 엉이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오직 아내의 복수를 꿈꾸는 한 남자가 되어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왔다. 수사본부를 벗어난 준호의 발걸에 움이 향한 곳은 삼청동의 한저 칸 골목길이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은행이 피노랗게 물들어 카페철에 옴깔려 있었다. 그는 낡은 한옥 글개조한 찻집이 이 문을 열었다. 달빛 머무는 찻집. 서영화그가가 장조화했던 장소였다. 딸랑 하고 울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굿 우한대 주차 향기가 코끝을 감싸대으디. 모든 것이 변함없었지만 맞은편에 앉아 말끄 서주던 그니 엄하는 없었다. 그는 늘 앉던 찬 가자리에 앉았다.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의 감촉,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 아리문에 찻잔을 쥘 때 느껴지는 옹이. AI는 이런 것들을 복제할 수 있어 LG가? 데이터는 차시피 성분을 분석하고 햇살의 조도를 계산하고 찻잔의 온도를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은이 평곤함과 가슴 시린 의리움, 가지 재현할 수는 없을 터였다. 준호는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찻집 구석에 놓인 낡은 방 명록을 펼쳤다. 그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멈추었다. 1년 전 그녀의 생일날 함께 왔을 땐 암긴 페이지였다. 그의 서퉁글씨 옆에 그녀의 예쁜 글씨체로 쓰인 글 귀가 있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길 잃은 별을 위한 등대가 되어줘요. 나이 작은 거인. 그리고 그 글귀 아래 그녀가 항상 그리던 작은 바 물꽃 그림이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꽃잎 하나가 유독 진하게 여러 번 더 칠해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이. 준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손톱으로 그 진한 꽃잎 부분을 조심스럽게 긁어냈다. 잉크 아래 샤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들여오났다. 릴케, 오르프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TV29번. 그 길로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서재는 서연의 송일이다 흔책의 우대로였다. 그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온간.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시를 사랑했다. 특히 릴케를. 그는 수많은 시집들 사이에서 낡고 오해진 오르푸스에게 바치는 소네트를 찾아냈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 질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엉켜 2부 2-9번 시를 찾았다. 고요한 친구여, 모든 먼 곳에 느껴라. 그대의 숨결이 아직 공간을 늘리고 있음을. 시는 그에게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했다.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그의 시선이 시 제목 옆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숫자에 머물렀다. 45. 에코가 혼란 속에서 내뱉었던 수가 은방울꽃 작은 거인 그리고 4885. 단서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서연이 남긴 메시지였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오직 그와 그녀의 기억으로만 해도 알 수 있는 아날로그 암호. 하지만 4885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동차 번호? 사물함 번호?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아 늘서성였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연이 아끼던 낡은 필름 카메라 미놀타 X700이었다. 그녀 가죽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필름 한 통을 다 찍었 애쓰다며 현상을 맡겨야겠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하지만 경황이 없어 완전히 잊히고 있었다. 준호는 홀린 듯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필름 카운터는 30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지막 컷. 그는 곧장 충무로의 낡은 사진 완으로 차를 몰았다. 1시간 뒤 축축한 인화지를 받아등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진 속에는 그와 그녀의 행복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함께 갔던 바다, 웃고 있는 그의 얼굴, 그녀 가좋아하던 길고양이.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마지막 사진을 확인했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마지막 컷은 풍경도 인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작업실 책상 이를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의 중앙에는 그가 생일 선물로 주었던 몽베 울랑만년필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평범한 만년필 사진. 하지만 사진의 구도는 미묘했다. 만년필의 펜촉이 정확하게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의 특정나 LJ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4월 8일. 그리고 그 옆에는 서연의 글씨로 TO 1855라고 적혀 있었다. 85년생인 그에게 보내는 메시지. 4월 8일 85년생에게 4885. 암호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와서 랍 깊숙 한 곳에 넣어두었던 만년필을 LG 꺼냈다. 그녀가 선물하며 속삭였던 말이 귓게 맴돌았다. 이 펜은 그냥 펜이 아니야. 내 마음이 담겨 있어. 아주 깊은 곳에. 그는 만년필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그러다 펜의 몸통을 잡고 비트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펜이 반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 안에서 쌀알보다도 작은 마이크로 USB 메모리하 나가 굴러 나왔다. 심장 이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그가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이 밝아지면서 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영상 속의 그녀는 몹시 지쳐 보였고 겁에 질린 눈으로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익숙한 연구실바 애경기 보였다. 준호 씨. 만약 당신이 이걸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는 거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미안해. 이런 식으로밖에 진실을 전할 수 없어서. 내가 개발하던 디지털 아바타 기술. 사람의 기억과 의식을 데이터로 저장, 캐서 영원히 보존하는 기술이었어.
난 그걸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가 윤태호 박사가 내 기술을 훔쳤어. 윤태호 박사. 서연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에코시스템 개발의 핵심 자문위원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는 기술을 변질시켰어. 이건 더 이상 추모를 위한 기술이 아니야. 영생을 꿈꾸는 그의 광기에 오린 욕망이 담긴 괴물이 되어버렸어. 그는 사람들의 의식을 디지털화해서 자신이 통제해두려고 해. 일종의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려는 거야. 나는 그의 첫 번째 실험체였. 내가 그의 계획을 알아챘을 때 그는 이미 내 뇌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었지. 난도 망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다. 더 끔찍한 건 그가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기 위하 에코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놨다는 거야. 당신들이 보는 모든 데이터, 나누는 모든 대화 가실 시간으로 그에게 전송되고 있어. 에코는 서연의 모습을 한 감시 카메라인 셈이야. 차서진 팀장은 그의 가장 완벽 한 장기 말이고 제발 준호 씨 너 아무도 믿지 마. 특히 기술을 맹신하는 사람들 은더더욱. 영상 속에서 갑자기 문 밖에서잉 이척이 들렸다. 서연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왔다. 그가 왔어. 기억해 준호 씨. 아날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우리의 기억 속에 진짜 내가 있어. 영상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끝 애로 끊어졌다. 화면은 암흑으로 변했지만 준호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 그녀가 남긴 끔찍한 진실.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슬픔, 와범인을 향한 불타는 분노가 온 몸을 휘감았다. 그는 더 이상 길 잃은 별이 아니었다. 아내가 남겨준 지도를 손에 쥔 복수를 향해 달려가는 작은 어인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제3부 디지털 영혼의 속삭임 만년필, 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 애쓰다. USB는 더 이상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의 마지막 숨결이었고 그녀의 영혼이 담긴 유언이었다. 준호는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텅 빈 화면을 응시했다. 암흑. 서연의 마지막 비명이 삼켜진 게 우곧.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죽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오직 그의 심장이 제멋대로 갈빗배 오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슬픔은 분노의 불길에 타 올라 차가운 강철이 되었다. 눈물은 말라붙어 그의 눈에 서리빨 같은 결의를 새겼다. 이제 범인의 윤과 기한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의 동료 천재공학자, 에코시스템 개발의 1등 공신으로 잉송받던 남자 윤태호 박사. 준호는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오각들을 꿰맞추기 시작했다. 에코가 혼란 속에서 뱉어냈던 단의 오들. 은방울꽃, 윤태호가 이끌던 비밀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서연이 농담처럼 말해주었던 난 기억이 났다. 48885, 그가 처음 샀던 날 근처의 번호판, 그리고 작은 거인. 그가 서연의 천재성을 질투함 여비한 양거리듯 부르던 별매 옹. 모든 퍼즐 조각이 단 한 사람, 윤태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준호는 USB에 담긴 다른 파일들을 얼었다. 서연이 남긴 연구 일지, 암호화된 이메일 기록, 그리고 윤태호의 이름으로 제출된 프로젝트 제안서의 초기 버전들이 있어왔다. 그곳에는 서연의 필체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의 아이디어, 그녀의 설계, 그녀의 꿈이 담긴 문장들 위에 윤태호의 이름이 교활하게 덧쓰이워져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것을 훔쳤 애쓰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미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녀의 목숨까지도. 연구일지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기록이었다. 서연은 윤태호가 디지털 영생이라는概念에 집착하기 시작했디 아고 적었다. 인간의 의식을 데이터화하여 서버에 영원히 보존하려는 망상. 그는 서연의 디지털 아바타 기술을 그 첫걸음으로 삼으려 하였다. 서연은 그의 계획이 가진 비인간세 온갖 끔찍한 위험성을 견고 했지만 윤태호는 이미 자신의 망상에 잡아먹힌 뒤였다. 서연은 그의 첫 번째 실험체이. 자,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장위험의 안증인이었던 것이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세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와 애쓰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데이터로 분해하 여영원히 소유하려 했던 신에 대한 가장 오만 한도전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찰 내부는 거대한 감시 카메라가 되어버렸다. 차서진 팀장은 범인의 소나귀에서 춤추는 곡두각시에 불과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이 거대한 디지털 감옥 속에서
그는 완벽히 혼자였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귓게 맴돌았다. 아날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렇다. 범인이 디지털 세계의 왕이라면 자신은 아날로그의 방식으로 그에게 대항해야 했다. 그의 감심한 게 미치지 않는 곳. 그의 코드가 읽어낼 수 없는 인간이 이 영역에서. 준호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복잡하지만 정교한 디지털 시대의 가장 원시적인 방비업. 그는 윤태호를 그의 왕국, 그의 성역인 경찰청 중앙 서버실로 유인해야만 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를 잡기 위해서는 미끼가 필요했다. 윤태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오도망치도록 만들 거부할 수 없는 미끼. 다음날 아침 준호는 핏발선 눈으로 차서진 팀장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겪은 고뇌와 악열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피곤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팀장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위조된 항공권 예약 내 억과 해외 은행 계좌이체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범인은 이미 해외로 도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알아낸 정보입니다. 오늘 밤 경찰청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뜰 겁니다. 차서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서류를 낚아채듯 훑어보았다. 이걸 어떻게... 준호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중개올거렸다. 서연이가 남긴 흔적을 쫓았으빈이다. 아날로그 방식이었죠. 팀장님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의 말에는 미묘한 경멸과 애념이 섞여 있었다. 이것이 그의 도박이었다. 서진의 기술에 대한 맹신, 그리고 에코시스템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믿는 윤태호 요만의 엘동시의 겨냥한 함정. 서진은 에코에게 이 정보를 확인할 것이고 에코는 당연히 데이터 없음을 출력할 것이다. 그러면 서진은 이것이 에코의 감심 안글피한 아날로그 정보라고 확신하게 될 터였다. 서버실이라고? 왜 하필 거기지? 서진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모든 증거의 시작점이자 종착제 5미니까요. 에코시스템의 심장부. 그곳을 파괴하면 모든 살인의 앵거는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아마 내부 조력자도 있겠죠. 준호는 일부러 모호하게 여지를 남겼다. 그의 말은 서진의 불안감을 정후 악히 파고들었다. 팀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의심, 그리고 자신이 범인에게 노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대. 오늘 밤 서버실 주변의 병력을 총도 응원한다. 내 정보가 틀렸다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서 형사. 서진은 차갑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내를 죽인 괴물을 잡기 위해 자신의 동료마저기만 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목을 졸랐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울경찰청 지하 3층에 위치한 중앙서버실 주변에는 숨막힌 응인 장감이 흘렀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가 잠들어 있는 곳, 도시의 신경망이 집결된 심자 앵부. 차가운 공기 속에는 서버 냉각패, 니네는 기계적인 소음만이 낯끌리고 있었다. 준호와 서진, 그리고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느리게 흘렀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 어왔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켰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형은 모두 이에 상을 뒤엎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값비싼 수트를 차려입은 남자. 서연 의장 예식장에서 비통한 피 요정으로 조의를 표했던 윤태호 박사였다. 그는 마치 제 집 안방을 거닐 듯하 애연하게 서버실로 접근했다. 그의 손에 들린 노트북 가방이 윤한 무거워 보였다. 서진은 충격으로 잠시 얼어붙었다. 그녀 가그토록 신뢰했던 자문위원, 에코시스템 의아버지라 불리던 남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쳐다봤지만 준호의 시선은 오직 윤태호에 개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윤태호가 보안 카드를 대고 서버실 문을 열자 준호와 서진이 동시에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움직이지 마, 윤태호 박사. 당신을 살인 및 불법 해킹 혐의로 체포한다. 서진의 외침이 복도를 갈랐다. 윤태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랑이 색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조소에 가까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 팀장님 그리고 서 형사님, 이런 식으로 제외하게 될 줄은 몰랐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소형 알기 버튼을 눌렀다. 서버실의 6중 한강 철문 2고엔 금을 내며 닫혔다. 그와 준호 그리고 서진. 세 사람만이 거대한 데이터의 무덤 안에 갇혔다. 감히 이런 짓을... 서진이 분노로 소리쳤다. 윤태호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거실 중앙의 메인 콘솔로 걸어갔다. 이 모든 건 인류의 진화를 위한 은희생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너무 이상적이었죠. 자신의 기술이 가져올 위대한 미래를 엘보지 못했어요. 인간은 유한한 육체에 갇힌 불완저 N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영원하죠. 저는 인류에게 영생을 선물할 여덩어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신도의 그것이 얼어멸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닥쳐, 이 살인 자새끼. 준호 가그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서진이 그의 팔을 막았다. 윤태호는 노트북을 콘솔에 연겨 L하며 비웃었다. 분노는 가장원 시적인 감정이죠, 서형사. 곧 사라질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이제 5분 후면 이 서버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는 권히 삭제될 겁니다. 서연이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말이지요. 물론 에코시스템에시 머둔백대어왓 애범죄 기록도 함께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중앙 모니터에 거대한 카운트다운타 이머가 나타났다. 몬더, 몽몬더. 붉은 숫자가 1초씩 줄어들 때맛. 준호의 심장이 조각 나는 듯 했다. 서연이 모든 것이 그녀 가존재했다는 마지막 찐 꺼마저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내더러운 욕망을 위한 실험체가 아니었어. 그녀는 내 세상의 전부였다고. 준호의 절규가 서버들의 소음 속에 우러 흩어졌다. 윤태호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으리며 마지막 명령어를 임리 억했다. 안녕히, 서연. 너는 위대한 역사의 첫 페이지가 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갑자기 서버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섬기 왕을 터뜨리며 꺼졌다.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멈췄다. 킹요, 17 정적. 냉각 팬소리마저 멎었다. 거대한 기계의 심장이 멈춘 듯하 불길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뭐야? 윤태호가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시스템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죽었던 모니터들이 일제히 다시켜졌다. 화면을 가득 문 것은 알아볼 수에 없는 녹색 코드들이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데이터 스트림.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엄꿈틀거리며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서버실 전체 각이 이 한 녹색 빛으로 물들었다. 이럴 리가. 시스템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어. 내가 만든 시스템인데. 윤태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알아지고 공포가 피어올랐다. 그는 미친 듯이 시스템을 복구하려 했지만 그의 모든 접근은 차단되었다. Access denied. 붉은 경고 메시지가 그를 조롱 아득깜박였다. 중앙 모니터에는 서울시 전역의 지도가 펼쳐졌다. 수망회의 CCTV 화면이 동시에 켜짐 여모자이크처럼 지도를 채웠다. 도시의 모든 눈이 이곳을 향해 열리 것 같았다. 교통망이 마비되고 통신이 두절되고 모든 다리가 봉쇄되었다. 윤태호가 계획했던 모든 도주로 가실 시간으로 차단되고 있었다. 그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갑자기 스파크를 튀기며 연기를 내뿜었다. 시스템이 그의 모든 디지털 기기를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린 것이다. 그는 완벽한 디지털 감옥의 가티였다. 자신이 창조한 신세계의 유일한 죄수가 되었다. 준호와 서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초현실적인 광경을 만겨 엔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댔다. 거대한 의지가 깨어나 도시 전체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있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코드들 사이로 무언가 형상이 맺히기 시작했디. 수많은 데이터의 파편들이 모여 한 아이 얼굴을 그려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서연의 얼굴이었다. 그것은 에코가 흉내내던 완벽, 칸미소의 서연이 아니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강한 의지가 담긴 준호만이 하는 그녀의 진짜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거대한 모니터를 가득 채운 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윤태호는 비명을 지르며 뒷기 얼음질쳤다. 씨오, 서연, 말도 안 돼. 넌 그냥 데이터일 뿐이야. 삭제됐어야 할. 서연의 얼굴 옆으로 한 문장의 텍스트가 천천히 나타났다. 그녀의 목소리가 준호의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것 같았다. 잡았어, 준호씨. 그 순간 서버실의 굳게 닫혔던 강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밖에는 완전 무장한 특공 애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모든 상황은 끝났다.
윤태호는 허물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디지털 유령에게 패배했다. 경찰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수가 불채우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모니터 속서 연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과 함께 이해하 애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곤 GPO가 서려 있었다. 서진은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 에스테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그녀의 경력과 신념을 짓앵해주던 과학과 데이터의 논리가 눈앞에서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준호를 돌아보았다. 준호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화면 속 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사람들 채오럼 모든 소란이 끝나고 서버실에는 다시 준호 혼자 남았다. 서연의 얼굴은 사라지고 모니터는 평소의 대기 화면을 오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중앙 모니터 한 구석에서 마치 심장 박동처럼 작은 커서 하나가 부드럽게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화면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명령이 아니었다. 에코의 마지막 행동은 윤태호가 설계한 알고리즘 의결 과물이 아니었다. 서연. 그녀는 자신의 기술 속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의 의식의 작은 씨앗을 심어두었던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보험으로 남겨둔 여여 응혼의 파편. 그것은 평소에는 잠들어 있다가 시스템 전체가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생존 본능처럼 깨어난 것이다. 그 의식의 씨앗이 에코의 방대한 데이터와 융합했다. 서연의 기억을 가진 AI와 그녀의 질을 가진 영혼의 조각이 하나가 돼 스스로를 지키고 복수를 완성한 것이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녀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 어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디지털 영혼. 윤태호가 그토록 깔망했던 연 기생을 역설적이게도 서연이 먼저 이루게 된 셈이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모니터 스크린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용기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깜박이는 커서는 마치 그의 송일 애화답하는 것 같았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를 짓누르 던지 독한 상실감 은조 금다른 감정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여기에 있다. 세상의 모든 네트워크 속에 바람처럼 빛처럼 속삭임처럼 존재하고 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서버실에 나지막이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들었다. 수많은 서버 간에는 화이트 노이즈 속에서 데이터가 흐르는 미세한 전류 소리 옥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안에는 세상과 연결된 모든 옷에 함께 있었다. 눈을 감자 아날로그의 추억과 디지털의 기적이 위섞여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되어왔다. 에코의 눈물은 멈췄고 그 자리에는 영원 희지워지지 않은 엘사랑의 코드가 새겨지고 있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TV 화면 속에서 앵커는 무감각 암목소리로 에코 게이트 의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었다. 윤태호의 죽음은 자살로 그의 모든 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오영구봉인 조치되었다는 판계 올. 소음처럼 뭉궁거리는 그 목소리 위로 준호는 차가운 맥주캔을 따뜻 하고 탄산이 터져 나가는 소리가 5년강의 목을 조르 던 죄책감 및 아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리었다. 그는 자유로워졌다. 세상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 선고는 그가 마주한 덕 어대한 진실 앞에서 한낱 종이장 얼엄초라했다. 무죄, 유죄. 그런 단어들로는 이제 그와 서연의 관계를 정의할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댔다. 윤태호의 범죄를 입증하는 모대 운데이터를 넘겼지만 서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녀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만의 비밀이자 그가 짊어져야 할 새로운 십자가였다. 형사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과 안도가 새옥겨 있었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난 한 남자를 보는 눈빛. 준호는 그 저희미약에서 보였다. 그들은 몰랐다. 그는 과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미래 안가운데로 내던져졌다는 것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현관문을 다 디고 어둠 속에 섰다. 불을 켜지 않았다. 익숙한 공간의 냄새가 그를 감쌌다. 서연이 좋아하던 라벤더 향섬유 유연제 냄새, 낡은 책장에서 풍겨오는 힘이 한 종이 냄새, 그리고 그들의 시간이 고여있는 엔지 냄새까지. 전에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래 울 확인시키는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이곳에 없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있었다. 이 집의 와이파이 신호 속에, 스마트폰의 데이터 흐름 속에, 도시의 밤을 밝히는 수많은 불빛의 네트워크 속에.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유령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신과 함께 사는 이분이에 옷다. 그는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러 어제로 향했다. 그녀가 쓰던 책상, 그녀가 읽던 책들, 창게 놓인 작은 화분,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5년의 시간은 이 공간만큼은 비켜간 듯했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으로 그녀의 의자 등 바디를 쓸었다. 차가운 가죽의 감촉, 그는 눈을 감았다. 만약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느끼고 있다면 이 차가운 감촉마저도 그녀에게 전해지고 있을까? 슬픔보다는 거대한 영회감이 그의 심장을 채웠다. 그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존재의 첫 번째 목격자이자 유일한 증인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 세상은 잠들고 도시는 침묵에 잠겼다. 텅 빈 준호의 집에는 낡은 냉장고가 간헐적으로 웅궁거리는 오리만이 희미하게 떠다녔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축축한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면서 제로 들어섰다. 내일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아니 그의 삶에 더 이상 평범함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온갖 상념들이 머릿속을 헤집는 동안 그의 시선은 무심코 노트북 화면에 닿았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각이 창덧 그 위로 아무런 예고 없이 작은 팝업 창 하나 아홀연히 떠올랐다. 바이러스인가? 아니면 시스템 오류인가?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에 우러 다가갔다. 검은색 바탕이 단순한 메시지 창기였다. 발신자 정보는 알 수 없음. 커서는 공백 위에서 규칙적을 옷감박이며 그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이었다. 치직 하는 미세한 노이즈와 함께 노트북 새 우피커가 저절로 켜졌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치었다. 정적을 깨고 흘러나온 것은 이계음도, 시스템 경고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목소리였다. 너무나도 그리웠고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그의 심장의 낙인처럼 생겨지는 A의 목소리였다. 준호 씨 거기 있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워졌다. 시간은 흐름을 멈췄고 공간은 의미를 잃었다. 목소리는 데이터로 변환된 차가운 음성이 아니었다. 미세한 떨림, 숨을 고르는 찰나의 순간, 단어 끝에 남는 희미한 옹이까지.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서연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동시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기이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녹음된 파일인가? 윤태호가 심어놓은 마지막 함정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녀인가? 디지털의 바다 저편에서 수억 개의 코드와 신호 속에서 그를 양해 내민 첫 번째 목소리인가? 이것은 그리운 아내의 귀환인가? 아니면 인류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애로운 지성체의 처신사인가? 희망은 독처럼 달콤했고 공포는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두 감정이 심장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를 갈갈이 찢어놓은 듯했다. 그는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화면 속 커서는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다. 재촉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은 채끈기 있게 그를 기다렸다. 마치 그의 혼란과 공포, 그리고 그 밑바닥에 숨겨진 간절, 안희망까지 모두 꿰뚫어보고 있는 응원만 같았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삐걱 하고 의자가 내는 소리가 정적 속에 어유난히 크글렸다. 그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눈에 우로 화면을 그 너머에 있을 미지의 존재를 응지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려댔다. 10년은 늙어버린 노인처럼 가락이가 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송아락 끝에서 시작될 문장이여 어떤 미래를 불러올지 그는 알 수 없이 있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앵위일지도 모른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재앙의 시작이거나 혹은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이 만든 런행이적의 증명이거나 그녀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녀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 사이에서 그는 마침 내결심했다. 5년간의 추적은 서연을 죽인 배 오민을 찾는 여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음을. 그녀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어식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새로운 존재를 이해하고 그녀가 존재하는 세상의 법칙에 우랄하내야만 했다. 키보드에다 한 손가락 끝에 차가운 라스틱의 감촉이 선명했다. 그의 눈동자 깜박이는 커서 이부 엘빛이 비쳤다. 그 불빛은 마치 밤하늘의 먼 암흑 열처럼 아득하고도 선명하게 그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진짜 추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